SK텔레콤의 윤성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많이 계시게 되고 사실 그러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빌리티 쪽도 이런 생활 패턴에 맞춰서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도 오늘 여기 대전까지 오는 교통이 엄청 막혔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또 안 쓰게 되고 자가 운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고차 시장에 저렴한 가격대의 중고차들은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살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택배나 배송 요청량이 엄청 늘었죠. 네, 이런 모빌리티의 변화들이 이제는 그냥 모빌리티라는 게 단순히 저 멀리 있는 자동차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라이프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생활에 접근된 이런 모빌리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SK텔레콤 모빌리티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성욱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모빌리티의 변화 방향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향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릴 거고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창업을 하시거나 혹은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선 모빌리티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게 BMW i3 어반 스윗이라는 그 CES 2020에서 소개됐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자동차들은 다들 이제 소비자죠. 자가 운전을 위해서 차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차들이라고는 좀 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BMW i3 어반 스윗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 i3 어반 스윗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스윗이라는 개념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개념의 차입니다. 핸드폰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또 차량 안에서 마실 음료수를 주문하고 또 도착지를 선정해서 이제 도착 차량은 승객은 차량에 편하게 탑승하고 이만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서비스들을 모빌리티 기업들, 리프트나 이런 우버나 이런 기업에서 기획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BMW에서 이런 차량을 기획하고 이런 차량이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다 준 거는 아주 좀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기존까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 앞전에 이제 현대 분들도 와 계셨지만 현대차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런 모빌리티 에 대해 속성들을 OEM들도 하고 있들을 이 차 하나가 조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i3 어플 같은 이 OEM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고 이건 BMW뿐만이 아닙니다. 폭스바겐, 토요타 마찬가지죠. 최근에 그런 트렌드나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많이 팔겠다라는 전략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를 만들고 어떻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타죠. 앞에 스크린이 내려오면 또 스크린을 통해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또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동을 시작된 거고요. 뒤에 남은 영상은 이제 도착해서 도착지에 내려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영상을 스킵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조금 위험에 빠져는 있습니다만 이제 바이튼이라는 회사가 만든 엠바이트라는 전기차입니다. 이 엠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국내 출시될 때 차량 내에 탑재되는 컨텐츠를 저희 회사인 SK텔레콤과 협력하기로 이제 CES에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차량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출시될지 좀 궁금하지만 이 차량의 소개 영상들을 잠깐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운동을 마친 사람이 이제 자기 심박수를 와치를 통해 체크하죠. 차량에 탑재하면은 그 심박수가 그대로 차량의 정보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건강 상태 차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제스처거든요. 제스처를 통해서 IVR, 그러니까 인비클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하고 또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거나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수신자를 선택하고 전화를 거는 장면인데요. 또 차 안에서 영상 통화를 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기존의 그냥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차량들이 자율주행, 또 전동화, 또 커넥티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개념으로 좀 변화했습니다. 네, 차량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탈 것, 이동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포스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제 스마트폰에 이어서 새로운 스크린으로 등장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나 뭐 아마존, 구글 기존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이름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부상했다는 거는 제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존 알렉사라는 걸 이용해서 차량 내에서 명령을 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또 가정을 컨트롤하고 다른 기기를 컨트롤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업체, 또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차량에 연결되면 핸드폰이나 화면이 그대로 차량에 인베디드로 탑재된 AVN에 연결되고 또 그 정보들을 차량에서 활용하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차량 업계에 없던 이런 ICT 업체들이 이 스마트 디바이스화가 된 차량 안에서 각각 자기네들의 영역들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기존 OEM들도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과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또 전기차를 내보내고 또 신차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이런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영역에서 그들이 잘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또 협력들, 구도들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재 산업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OEM이나 이제 ICT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우버, 리프트, 그랩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이헤일링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죠. 라이드 헤일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라이드 헤일링 하는 기업들이 모빌리티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죠. 뭐 자동차 제조사보다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까지 성장해 있습니다. 이미 성장해 있고요. 기존에는 이런 라이드 헤일링, 뭐 승차 공유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이제는 승차 공유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자전거 혹은 킥보드 그리고 저희가 자주 쓰는 대중교통까지 이 영역을 합치고 있고요. 이 영역을 합치는 이유는 이제 마스라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빌리티 기업들도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 상용화가 되냐? 진짜 우리가 탈 수 있는 거냐? 그 시기는 언제 오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기준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은 사실 단 한 가지 차량의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기능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형태가 다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이제 크라이슬러 차량을 사용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차량을 그대로 자율주행 기능을 더해서 개조하고 해서 승객을 탑승하고 이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가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제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올리라는 차량인데요. 미니버스 형태입니다. 저속이지만 특정한 구간을 반복해서 주행할 수 있는. 네, 저속이다 보니 앞에 있는 웨이모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떨어져도 괜찮겠죠. 네, 이런 형태로도 미니버스 형태로도 가고 있고요. 맨 뒤에 보이는 사진은 이제 미국의 뉴로라는 기업의 차량인데요. 실제 차량 사이즈는 얼마나 그 어린이들이 타는 자동차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목적은 식료품을 탑재하고 주문한 사람의 위치까지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차량입니다. 네, 사람이 탑승하는 목적이 아니죠. 사람이 탑승하는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기준이라든지 혹은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네, 자율주행하면은 웨이모 얘기를 빠뜨리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이 점점 시장이 이제 승자 독식의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있는 자가 다 가지는 시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구글의 자회사죠. 구글의 자회사인 이제 웨이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자율주행 택시, 셔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크라이슬러라든지 또는 저기 어디죠? 볼보와 같은 OEM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 OEM들도 이 구글의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공도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공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반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자율주행 서비스하는 쪽에서는 어찌 보면 구글을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웨이모를 이길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 이유가 뭐 다른 기술 좋은 기업이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제 승객을 태우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이 보험료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거의 1억이 넘는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런 비용들을 차량이 200대면 200억이죠. 네, 많은 차량으로 많은 돈을 내고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좀 우버나 뭐 웨이모 정도로 꼽히고 있는데 그중에서 웨이모가 좀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럼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다른 형태의 자율주행들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2가지 준비했는데요. 제가 클릭하기가 이제는 영상이 무서운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이 공항이나 공장의 화물 이동이나 혹은 조업을 위해서 쓰이는 차량입니다. TLD라는 회사가 만든 차량인데 이 TLD 차량을 이지마일이라는 회사가 자율주행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일반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 이런 공장이나 공항 이런 제한된 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네, 도로교통법의 지배를 받지 않다 보니 그 형태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또는 이런 도로부터 조금 자유롭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 24시간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해진 루트만을 이동하다 보니까 앞서 봤던 구글의 이런 웨이모의 자율주행보다는 조금 더 편한 형태로 가고 있지만 또 쓰임새는 또 더 좋은 형태로도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차량에 있는 레이더나 라이다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이제 전방에 있는 물체들, 이제 공장이면은 이제 공장에 쌓여있는 적재된 물건들이겠죠? 물건들이나 장애물들을 감지하고 또 정해진 루트로 그 물건들을 이송하고 이런 목적으로 차량들을 또 발전하고 있고요. 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V2X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신호 정보를 색깔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제 V2X,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하는 통신 기술을 통해서 지금 노란불이다, 빨간불이다, 초록불이다라는 정보들을 그대로 차량에 또 전달되는 기술까지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영상은 이제 프랑스 리옹에 있는 공항인데요. 프랑스 리옹 공항에서도 일단 또 다른 형태의 자율주행이 나왔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한 여객이겠죠. 여객이 차를 주차하고 이 여객은 그냥 비행기를 타기 위해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스탠리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만든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차량이라고 하긴 좀 하지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자율주행인 기능이 담긴 로봇이라고 부를게요. 이 로봇이 우리로 치면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이겠죠. 장기주차장 근처까지 옮겨놓고 파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단순히 여행을 갔다 오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승객이 지금 차량들을 이제 옮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여러 대의 이 스탠리 로보틱스 차량이 주차된 차량들을 정해진 위치에 맞춰서 주차하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로교통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로교통법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이름이 있겠죠. 그런 교통법에 대한 지배를 좀 받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인증 면허에서 얘네도 자유로운 거고요.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도 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죠. 되게 앞에 눈처럼 파랗게 달려있고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네. 앞에서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제 변화 방향이, 요약을 하면은 OEM들이나 이런 차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스마트 디바이스화가 된 자동차를 준비해서 이제 차량을 출시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모빌리티 기업들은 그냥 라이드 헤일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모두 합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기술은 그냥 승객만을 수송하던 기술에서 이제는 좀 다르게 다른 목적, 특수 목적에 맞게 차량들을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을 비롯한 모빌리티의 변화 방향을 봤다면, 그럼 앞으로는
그래, 좋아. 앞으로 내가 모빌리티 쪽에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모빌리티 관련 앱에 대해서 이용 행태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대별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 X세대 잘 아시죠? 네,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고 이 세대별로 과연 어떤 앱들을 쓰고 있냐, 특히 교통 관련 쪽에서 어떤 앱들을 쓰고 있나 봤을 때 단연 1위는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 네이버 지도가 거의 최소 30%, 크게는 50%까지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도 보시겠지만 이제 15개의 앱 중에 공통적으로 11개의 앱을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두드러지는 세대 간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세대에서는 이 주유소 정보가 담겨 있는 어플들을 쓰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차를 가지고 있는 차로 많이 주로 이동하는 세대들은 이제 따릉이라는 서울시 공유 자전거 앱이거든요. 이런 공유 자전거 앱을 또 쓰고 있지 않다라는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카카오 내비, 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티맵, 뭐 티맵 택시, 카카오티, 여러 가지 교통 앱들을 정말 전 세대에 걸쳐서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이 자료와 연결돼서 또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길, 지도 앱이랑 내비게이션은 좀 다른 서비스입니다. 지도 앱은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가고 싶은 장소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는 앱이고요. 내비게이션은 거기까지 가는 경로를 안내하는 앱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런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보면은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게 되지?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 안내 앱,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앱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앱을 쓰다 보니 길 안내를 받기 위해서 카카오 내비를 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많이 그 지도 앱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전이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위치를 찾았으면 사실 내가 이동을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40%, 70% 가까운 인구들이 알고 있는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동 시간을 확인합니다. 네, 사용자들은 내가 어디를 갈지도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빠르지? 심지어는 요즘에 지하철 몇 번 체칸 타야 빠른지도 다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알고 있는 정보이지만 이동 시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확인하려고 있는 게 전 세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앞에 이제 뭐 규제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국내 규제도 저희가 바라보며 이제 사업을 준비해야겠죠. 뭐 국내 모빌리티 관련해서 대표적인 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또 최근에 서비스를 종료한 타다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객 운수법 개정이라는 규제 때문에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사실상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럭시라는 카풀까지 같이 하고 있었지만 이 규제를 통해서 럭시를 포기하게 되고 투자한 자금을 좀 포기하게 되고 그냥 제도권 안에서 가맹 택시와 중개 택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택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맹 택시 같은 경우에는 9개의 택시 행사를 인수했죠. 인수하고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났냐 보면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제도 때문에, 규제 때문에. 결국에는 모빌리티 기업들이 국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를 지켜가며 제도권 안에 들어왔는데 제도권 안에서는 좀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되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 힘든 환경이 되지 않나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을 해석하면 이헤일링만으로는 이 시장의 성장성에 한계가 있구나. 어찌 보면 앞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택시 얘기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요. 택시 기사님들하고 싸우는 이 시장에는 뭔가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교통 환경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 보면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발표하는 장소가 대전인데요. 대전의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제가 홍대 근처에 살고 있는데
많은 킥보드들이 돌아다닙니다. 여러 회사의 킥보드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이용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모빌리티 쪽도 뭐 반반 택시라든지 최근에는 공짜 차량 렌트도 나왔더라고요. 뿅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아시던 소카나 이런 카쉐어링들도 많이 등장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많은 교통수단들이 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교통수단들이 많이 출시했으니까 차를 좀 많이 이용하지 않겠구나,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량은 증가했고요. 네, 차량 교통량이죠. 자가용 교통량은 증가했고요. 또 심지어 1인 탑승 교통량도 증가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교통수단들도 있는데 이것저것 다 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차를 또 쓴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들을 이제 앞에 나온 이유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합쳐보니 사람들은 결국 아는 길도 이동 시간을 확인하게 되고 또 이 국내 교통 환경에 맞게 우리가 여러 교통수단들을 다 있는데 쓰려면 일단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앱을 깔아야 되죠. 네. 뭐 킥보드 업체마다 다 다른 앱들이죠. 이런 앱들 다 깔아야 되고 또 규제에 맞춰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국내 환경들을 봤을 때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는 마스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환경에 그리고 지금 사용자들의 인식에 행태에 맞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경로를 제공하고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돈을 안 들이고 가고 싶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냥 최대한 빨리 가고 싶어. 그런 사람 선호도에 맞게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또 이동 경로만 제공하면 뭐합니까? 혜택을 줘야겠죠. 또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될지 이거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지 아니면 할인이나 환승 할인 같은 것들을 포함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의 개념들을 생각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모빌리티 사업 시장에서 조금 뭐라 그러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뭐 사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와서 이제 저희 회사의 모빌리티 영역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그냥 모빌리티 영역에서 좀 SK텔레콤은 그럼 뭘 하고 있나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네, 먼저 5G 생태계 구축은 이제 뭐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AR, VR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병원 그리고 공장 자동화 모든 것들이 이제 5G MEC를 비롯해서 이제 5G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쪽에서는 특히 이제 CITS와 같은 이런 교통정보 시스템에 또 5G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랩이나 소카, 튜로 같은 이런 차량 공유 기업들의 SK는 적극적으로 또 투자해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하는데 힘을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회사들이죠. 캐롯이라는 보험회사 또 이제 합작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코드 42 이름이 지금 바뀌었죠. 포리2 다스로 이름이 바뀐 자율주행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볼타나 오토노모 같은 기업에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티맵이라는 모바일 내비게이션이죠. 이 티맵이라는 사용자 1위 그러니까 2,000만이 넘는 2,400만에 가까운 운전자들 중에 거의 1,200만이 넘는 과반수 이상이 쓰고 있는 이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으로 티맵 주차, 티맵 택시, 또 티맵 오토, 티맵 대중교통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들을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전 방향들이요. 궁극적으로는 그럼 SK텔레콤이 앞으로는 뭘 할 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일단 우선은 앞에서 이제 마스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먼저 밸류 체인부터 먼저 통합을 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이제 먼저 통합해서 올인원 모빌리티로 제공하는 것들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요. 또 그거와 함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티맵 오토라든지 또 티맵 주차, 이런 사업들을 또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카라이프라고 해서, 나 길 안내만 받고 있었는데, 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차량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보험료나 뭐 과태료나 모든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 운전자에게 또 특화된 서비스, 카라이프란 서비스들도 신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랩과 함께 이제 또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SK텔레콤이 현재 2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토르드라이브라는 이제 서울대 서승훈 교수님이 만든 회사죠. 토르드라이브라는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쪽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SK텔레콤의 5G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토르드라이브가 가진 자율주행 기술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업의 계기로 최근에 이제 시연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자율주행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시범 사업을 저희가 협력해서 수주하고 이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아마 연말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항을 가시게 되면 요즘 공항을 잘 못 가셔서 좀 문제인데요. 쓸 수 있을 텐데 이제 인천공항 CEO 대상으로 시연이 있었거든요. 그 시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보이시는 장소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이에요. 면세점 있는 출국장이고요. 그 출국장 내에서 이동이 조금 불편하신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곳, 결국에는 비행기를 타야 될 탑승구죠. 탑승구까지도 거리가 꽤 멀잖아요. 그런 탑승구까지 승객을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을 개발하고 사업으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를 통해서 좀 많은 부분들을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앞으로 모빌리티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SK텔레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정도 좀 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G AI MC를 융합해서 태어난 5G 시대의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AI에 포커스를 맞춰서 AI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5G 시대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30분인데요. 짧게 전체적인 그림을, 큰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5G 네트워크인데요. 5G가 이제 4G, 기존의 LTE, 네, 자료가, 네, 갑자기 나갔네요. 네. 5G가 4G에 비해서, 4G LTE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 2G, 3G, 4G 넘어가면서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선망의 전송 지연입니다. 보통 레이턴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기존의 LTE 경우는 10ms 정도의 시간을 레이턴시가 1ms, 즉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5G 네트워크가 되면서 그 중간에 있는 MEC라고 불리는 MEC라든지 몇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서비스 자체가 바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5G 시대에서 2035년 정도 됐을 때, 앞으로 한 15년 뒤죠. 15년 뒤에 무엇들이 바뀔 것인지 하면서 서는 것들입니다. 기존에 이제 3G라든지 4G, LTE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서비스가 확장됐었는데요. 이제는 5G에 되면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컨테이너라든지 자원의 가공, 생산 공장, 건설 분야, 채굴, 물류, 차세대 발전, 해상 시추와 같이 산업적인 인더스트리얼 분야 자체로 세계적인 서비스 자체가 확대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제 규모는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5G 시대에 많은 것들이 서비스가 산업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GPT-3를 가지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여준 예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영어권에서 만든 서비스이긴 한데 한글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한글 가지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올드보이 감독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와 있는 메시지가 한국의 사람이고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고 박찬욱 감독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
그것에 대해서 6편의 영화를 찍었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가 좋다든지 영화의 순위를 매겨달라고 얘기를 하니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순위를 매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존의 서비스가 마치 사람이 얘기하듯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로 자체가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장되게 되는데요. 이런 확장되는 것 자체를 대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가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연산 자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제일 먼저 특히 얘기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CPU와 GPU, 그거 AGIC을 바탕으로 한 TPU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장치를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CPU는 다음에 그림처럼 보시다시피 연산할 수 있는 유닛 자체가 2개, 4개 혹은 8개 정도를 가진 것들이 최소입니다. 반면에 GPU 같은 경우는 연산할 수 있는 유닛 자체가 기본 2,000개, 4,000개, 최근에 나온 A100 같은 경우는 약 8,000개 정도의 연산 유닛을 하나의 단일 칩셋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연산 자체가 많이 필요한 곳에 있어서는 GPU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스넷이 나왔을 때 약 6천만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7,000경의 계산량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 바로 1년 뒤에 바이드의 딥스피치 같은 경우는 3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2,000경의 계산량이 필요로 했었고요. 불과 3년 전이었던 구글의 자연어 번역 서비스 NMT 같은 경우는 87억 파라미터를 가지고 1.5회의 계산량이 필요로 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구글의 자연어 처리인 버트와 GPT-2, GPT-3의 이전 모델인 GPT-3가 나오면서 그거에 보다 10배 이상의 계산량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와 있는 구글의 T5, GPT-4, 3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연산량을 훨씬 더 초월한 연산량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AI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연산량을 많이 더 필요하게 되고 이런 필요한 것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움하는 프로그래머들이 필요하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 TPU라는 장치를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앞에서 TPU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TPU를 묶은 팜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0년에 잘 아시는 알파고를 이걸로 학습을 시켜서 바둑 대회를 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GPT라든지 많은 자동 번역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 이러한 연산 자원 자체를 모아두고 서비스하는 것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화학습의 발달인데요. 스타크래프트2에서 알파스타라고 하는 강화학습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는 TPU 자체의 팟을 가지고 32개를 가지고 44일간 학습에 사용해서 인간의 마스터 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순위까지 올라온 것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량을 계산해 보면 하나의 TPU 자체가 420 테라플럭스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연산량으로 하게 되면 알파고 제로에서 썼던 200 알파고 자체가 200 제타플러스였으니까 연산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GPU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V100 GPU 자체가 약 12.5 테라플러스니까 알파 스타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약 한 300배 정도의 것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단일 V100 GPU 하나를 가지고 런타임을 쓴다 그러면 알파 스타를 만드는데 한 1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빠른 연산장 자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된 서비스 자체를 연산장 자체가 많다 보니까 구글, AWS,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하는 업체들이 이제 GPU 관련 클라우드 쪽으로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또 KT라든지 네이버 같은 곳에서 클라우드에서도 GPU를 지원하기 시작하지만 GPU 자체의 범위라든지 연산자에서 한 번에 동요할 수 있는 연산량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구글의 클라우드 TPU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게 되냐? 보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구글의 T5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엑셀렛이라고 불리는 자연어 처리, 자연어 번역 엔진, 자연어 검색 엔진 자체의 성능을 클라우드 TPU로 써가지고 약 2주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것을 10배 정도 이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T5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팜에서 이 학습을, 데이터를 돌렸을 때 약 19억 정도의 클라우드 자원량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오픈 AI GPT-3 같은 경우는 약 51억 원 정도의 클라우드 비용이 필요로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떤 시대의 소타라고 불리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하죠. 어떤 시대의 한 획을 긋는, 기술의 한 획을 긋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는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연산 자원량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로 첫 번째 산업 서버와 클라이언트 시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변화하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GPU 컴퓨팅 아니면 TPU 컴퓨팅 그런 연산 자원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시대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어떤 서비스 위주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IT 서비스 위주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로의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통신망의 발전도 LTE에서 5G로 그리고 빅데이터로 크게 확장을 하였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라고 하면 큰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숫자가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위챗 같은 경우죠. 위챗이나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수는 몇억 명 이상이 동시에 데이터를 만든 것들을 전달하고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데이터가 성장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용자, 데이터를 쓰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라는 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을 본다든지 서비스 SNS에다가 어떤 글을 올린다든지 서로 간에 내용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쇼핑을 한다든지 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소비하기를 원합니다. 즉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서비스 자체를 예를 들어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딜레이가 걸린다고 하면 누구도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앙 클라우드와 단말,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통신량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5G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 서비스는 4G 서비스의 속도가 빨라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레이턴시, 지연 시간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비스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스택의 발전입니다. 인공지능은 1912년 알렉스넷이 최초로 공개된 이후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MXNet 이러한 라이브러리에 계속 발전을 해왔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GPU에서 살 수 있는 CUDN이라든지 NKL, RCCL이라든지 ROCm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이것들은 GPU AI 프레임워크에 대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에 포커스 맞춘 것 플러스 GPU라든지 연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프레임워크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산 자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AutoML이라는 기술이 즉 AI 설계를 자동화하는 기술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추천하는 모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델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것들을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AutoML과 마찬가지로 앞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처럼 AI 프레임워크들이 오픈소스와 데이터하는 것입니다.
즉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서 자신이 만든 연구 결과를 공개를 하고 공개된 그것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산량이 많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모델의 최근 트렌드는 개인화된 서비스입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이 공통된 서비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하기를 바랍니다. 즉 옷을 얘기한다면 기성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핏이 잘 맞고 나의 스타일에게 잘 맞는 옷을 사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보면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에 기반한, 그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동 설계하고 자동 설계된 서비스를 개인화된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개선하는 해당하는 방법으로 오토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들이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조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관리한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MLOps, DataOps, AIOps라고 하는 것들의 새로운 파라다임이 등장했습니다. 즉, MLOps, AIOps, DataOps 같은 경우는 딥러닝 각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됨에 따라서 하드웨어 기반의 서비스, 많은 연산 자원을 필요한 것과 많은 데이터가 소급됐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자체를 새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중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 방식입니다. MLOps 플랫폼 자체는 인공지능 HPC 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연산 자원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체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IT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과 어떻게 연동을 하고 확장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AI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건 구글에서 공개한 논문인데요. 앞에 까맣게 나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AI고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배포하고 모델에 배포한 것을 어떻게 회수하고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시대로 왔습니다. 즉 우리가 AI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그 외에 데이터의 수집부터 가공, 서비스, 배포, 확장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자체가 더 큰 기술들이 뒷받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재선도주자인 AWS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세이지메이커 제로, 구글의 ML키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코그니티브 툴킷 같이 이러한 대규모 AI 인프라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재밌는 점을 볼 수 있죠.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자들과 앞에 개인화된 서비스들, 산업화된 서비스라든지 사물 인터넷 서비스로 확장하게 됐을 때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사대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그것들에 대한 계산 결과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서비스 모델이 최초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자체, 엣지단에서는 별로 연산자원 자체가 필요 없고 클라우드에서 설립된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다음 세대로 나타난 것이 지금 현재인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많은 연산량을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스마트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처리하고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면 클라우드에서 처리된 것들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용량을 늘리기에는 배터리가 문제가 되고요.
들고 다녀야 되니까 클라우드에서 처리해서 모든 걸 받기에는 데이터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된 게 중간에 MEC라고 불리는 엣지 이아스라는 서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엣지 에저 서비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중간에 그 클라우드와 엣지 디바이스 간에 관련된 통신망에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집어넣자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엣지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클라우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거의 모든 데이터는 클라이언트 단과 엣지 단에서 처리를 하고, 클라우드에서는 이것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엣지 단이냐, 엣지 컴퓨팅이냐? 첫 번째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 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AR 서비스라든지 VR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데이터가 처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바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던졌을 때, 반응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즉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휴대용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내 개인정보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역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연산량이 크게 증가한다는 문제점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나왔던 문제점, 즉 지연 시간이 컸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엣지 컴퓨팅에서 나타난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을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호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5G MEC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많은 엣지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엣지 디바이스가 자체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과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이 가장 적을 것이고요. 중간에 MEC, 통신망에 엣지 단이 붙게 된다면 그것들은 1ms 이하의 통신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하면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것은 기존의 LTE 서비스처럼 100ms 이상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0ms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즉시 사람의 눈이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간성을 가진다고 하면 약 한 20ms 이하의 레이턴시가 있지 않으면 실시간성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약간 지연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는 레이턴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그림 자체가 앞에 나온 것처럼 확장되었을 때 5G와 IoT 기반의 스마트 버전이 2024년에 12빌리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엣지 컴퓨팅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센터, 통신망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약 한 2빌리언 정도, 데이터 산업의 마켓은 더 커서 100빌리언 이상의 마켓이 형성될 것이라고 많은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엣지단과 중앙집중 컴퓨팅 자체, 중앙집중 클라우드 컴퓨팅의 플랫폼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쓰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찾게 됐을 때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의료정보 같은 정보 같은 것은 필수하고 민간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거나 클라우드상에 올린다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타낸 것이 연합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학습이라는 것은 엣지 기기에서 훈련 학습을 개인화된 학습을 하고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크게 대용량으로 처리하는 코호트 처리를 클라우드에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학습, 페더레이트 레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합학습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엣지와 중앙 컴퓨팅 학습 자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러한 클라우드 업체나 HP, 휴레프코드, 델과 같은 세계적인 IT 서비스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체에 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AI 서비스, 그 다음에 5G 기반의 MEC 서비스, 그 다음에 IoT 엣지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큰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것들을 IoT, MEC, 엣지, IoT 엣지까지 확장해서 내려오는 탑에서 다운으로 내려오는 다운사이징 방식으로 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강자들이 그것들의 서비스 영역을 거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엣지 디바이스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현재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SKT 같은 경우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은 가지고 있지 않죠. AI 서비스나 MEC에 해당하는 부분 연계하고 있으나 이것들을 통합해서 만드는 플랫폼은 부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G, MEC, IoT, 엣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엣지 플랫폼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연산 성능이 한계가 있었고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거나 MEC에 있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 산업은 확장되고 있고 데이터 확장된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된 민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딥러닝의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핸드에 가까운 엣지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G, AI, MEC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즉, 클라우드에서 거대한 학습이라는 그런 모델들을 생성을 하고 형성된 모델 자체를 엣지 디바이스에 공통된 모델을 내려줍니다. 엣지 디바이스는 그 공통된 모델을 바탕으로 개인의 민간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개인에 맞춤형 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여기서 발생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게 사실이 아니라 여기서 바탕되어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똑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게 학습을 하고 이것들을 월드 콘솔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학습되어 있는 모델만 보낸다고 하면 개인화되어 있는 데이터 자체를 굳이 보내지 않고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보내기 때문에 익명화 처리라든지 복잡한 인간 접이 자체가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G, AI, MEC 자체를 이렇게 서비스 모델 아키텍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엣지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클라우드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모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스토어를 가지고 월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확장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자기만의 AI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AI 마켓플레이스까지 함께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앞에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모델 스토어에 자기가 제공하려는 AI 모델을 만들고 만든 모델을 자동적으로 엣지 디바이스에 배포를 하고 배포된 모델을 가지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받고 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새로 갱신된 모델을 월드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시 제공받고 하는 데이터의 선순환 구조와 인공지능 모델의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보다 나은 AI 서비스가 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앞에와 같은 GPT-3나 엑셀렛이나 구글의 T5 같이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고 엣지 클라우드 단에서는 개인화되는 서비스에서 부족한 연산 자원을
도움을 받고 이것들을 묶어주는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되려고 하면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브랩의 조만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팀에서 전 연구원이었던 허범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저는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사업 방향과 차량 커넥티비티 활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되게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도 어려운 내용은 사실 저는 이제 좀 쉽게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전 직장이었죠. 이제 모빌리티 사업 방향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차량의 커넥티비티를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3년 1월에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입사를 해서 자동차 전장 부품 연구 업무를 수행했고,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의 ICT 본부에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업무를 맡아서 이제 차량에 탑재되는 모빌리티 전용 단말기 개발 같은 거를 2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우선 현대자동차의 마스 혹은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아니면 모빌리티 서비스 이렇게 편하게 부르셔도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짧게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은 2018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2018년에 이제 현대차의 정혜선 부회장이 우리는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의 우버죠. 이제 그랩 같은 회사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모빌리티 쪽에 많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아주 표현을 언론에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당차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2018년에 제가 있었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팀도 생겨났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우리도 한번 완성차 업체로서 이점을 가지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초기 모빌리티 사업 계획은 그림과 같이 이제 친환경차 기반의 카쉐어링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라고 하면 이제 그림처럼 넥소, 아이오닉 전기차, 코나 전기차와 같은 그런 전기차들, 그런 완전 친환경 차들을 이제 지금 흔히들 알고 계신 소카처럼 이제 차량을 어떤 특정 스테이션 지역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누가 예약이 들어오면 그 차를 원격으로 열어서 운전을 하고 그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카쉐어링 서비스를 아주 친환경차 기반으로 하겠다. 예, 그게 이제 첫 구상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하필이면 친환경차 기반일까 하는 분들이 아마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사실 완성차 업체로서는 사실 모든 차를 다 할 수 있고 현대자동차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은 사실 기존에 이 카쉐어링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기다가 이 어떻게 보면 카쉐어링이라는 어떤 비즈니스는 기존에 있던 택시 회사들, 이분들의 이익과는 사실 되게 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조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가장 최대 고객 그룹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택시 회사들입니다. 택시 회사들과 이제 등지는 순간 매우 피곤해지고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렇지만 아예 모빌리티 사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그만하게 그래도 우리 모빌리티도 합니다 하면서 좀 언론에 보도도 하고 좋은 의도로 이제 친환경차로 조그만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해서 이제 친환경차를 하필이면 고르게 된 건데요. 그러다가 2019년, 사실 2018년에 시작하자마자 사실 갑자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업을 멈추게 합니다.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단기 렌터카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대기업인 현대차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난리가 났죠. 이제 갑자기 그럼 지금 이미 돈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고 업체 선정도 다 했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되게 2019년 초반에 되게 그 모빌리티 관련된 팀들을 다 모아놓고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이제 탄생을 했어요. 물론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기보단 어떻게든 이제 진행을 하려는 노력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중소 렌터카 업체 및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공급하겠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이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뭐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단말기 개발, 뭐 고객이나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플랫폼들 그런 것들을 이미 개발은 하고 있으니 그런 개발하고 있는 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중소 렌터카 업체들한테 아예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또한 이것과 함께 차량의 판매도 늘려보자라는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나 혹은 잘 나가는 뭐 소카 같은 이런 회사들은 자체 앱이 있거나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가지고 투자도 많이 받고 하고 있지만 기존에 존재했던 작은 렌터카 업체들은 사실 아직은 좀 뭐 전화로 예약을 하건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업체들 이런 시스템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중소 업체들한테 보급을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부터 해서 2020년 말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렇게 앞으로 2025년까지 앞으로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해서 크게 두 갈래로 하나는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을 만드는 회사, 하나는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제가 있었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쪽은 이제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 쪽.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 렌터카 업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저희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쪽에서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밑에 이제 보시면 모션이라는 회사 로고가 있는데 이제 저게 이 현대자동차의 모든 그런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약간 조인트 벤처를 또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정식으로 B2C 사업이든 어떤 서비스를 진행할 때는 아마 모션이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서 현재까지 지금 저런 청사진을 그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자, 그럼 모빌리티 서비스에서의 커넥티비티 기술은 어떻게 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빌리티 하면은 당연히 사람이 어떤 앱이나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기 위해 예약을 하고 또 차량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가 어디 있는지 사업자는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차량 관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차량의 커넥티비티 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는 그런 거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신만 연결이 되면 차량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데이터가 없어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풍부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또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주행하는 사람의 운전 성향을 파악해서 뭐 자동차 보험과 연계해서 뭐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게 이제 뭐 UBI 서비스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녹여서 잘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기존의 사업 국내 시장에서 뭐 유통 채널이나 이런 게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여러 사업자들한테 보급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렌트카 업체들 한 70-80% 이상이 대부분의 차가 현대기아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커넥티비티가 중요한데, 자, 기존에 알고 계시던 커넥티비티라 하면 대략 예상은 하시겠지만, 그림과 같이, 그림의 여러 요소들을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LTE나 뭐 앞으로는 뭐 5G, 이런 통신들과 연결이 돼서, 차량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서버로 전송을 하든지, 아니면 뭐 블루투스나 뭐 이런 통신을 통해서
뭐 키가 없이 뭐 핸드폰으로 차량을 조작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자율주행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커넥티비티 기술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요 차에 뭐 멀티미디어도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현대자동차 모빌리티를 위해서 근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자동차의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이미 통신을 하고 있는 그런 제어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전용 단말기를 따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용 단말기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의 도어락을 제어하는 거를 컨트롤하고 또 뭐 차량의 예약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뭐 주행하는 데이터를 차에서 뽑아가지고 통신해서 서버로 올리거나 이런 차량을 관리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는 단말기를 따로 탑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개발했던 것도 이 단말기고 지금도 열심히 계속 개발 버전 2 뭐 이렇게 나아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블루링크 서비스 혹시 써보신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어락을 열고 닫는다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에어컨을 킨다든지 하는 그런 차량의 기본적인 컨트롤은 블루링크 같은 그런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미 가능했어요. 근데 굳이 왜 단말기를 새로 만들어서 통신 또 연결해가지고 이런 복잡하게 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완성차 회사답지 않은 모습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완성차라서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블루링크나 이런 거는 기존의 차를 양산하기 전에 이게 차를 설계하는 기획 단계부터 아예 이 기능을 넣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모든 품질 부서라든지 뭐 개발 부서라든지 다 붙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서 보안이나 이런 게 이슈가 없이 잘 개발을 해서 출시가 되는 건데,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굴러다니는 차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출시되는 차의 초기 단계부터 기획에 참여해서 이걸 서비스를 런칭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6, 7년은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새로운 기능들, 뭐 결제도 넣어야 되고, 뭐 차량 위치 관련 매니징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기존의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기존 제어기의 기능을 탑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거죠. 왜냐면 괜히 새로운 기능을 넣었다가 보안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해킹을 당해서 차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말 사실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 거 되게 문제 소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그런 커넥티비티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지만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우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심지어 차량의 도어락을 열고 닫는 것도 원래 그 내비게이션 수 있는 기능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를 컨트롤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막 새로운 단말기에다가 차 키를 심어가지고 사람이 차 키를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줘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돌아가는 길이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완성차 업체로서 보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게 있고, 이건 참 좀 안타깝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떻게 펼쳐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뭐 제가 감히 뭐 지금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일단 큰 흐름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강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광고를 한다든지, 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인포테인먼트 내용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소카나 그린카 뭐 이런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와의 협업도 가능성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 셀렉션, 뭐 제네시스 스펙트럼, 뭐 기아 플렉스 뭐 이런 차량 구독 서비스들이 요즘에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구독 서비스도 사실 이미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이게 아무래도 사실상 렌트카랑 거의 똑같은데, 아직 이 자동차를 구독한다는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현대차는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카나 그린카 같은 업체들이 왜 특히나 관심을 갖는 거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소카나 그린카의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현대 아니면 기아차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대나 기아차들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뭐 서비스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바로 뽑아올 수 있는 DB가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저런 소카 같은 데는 이제 차량의 데이터를 역으로 이제 흔히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역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분석 용역을 항상 차종을 추가할 때마다 해주는 그런 아주 골치 아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시동이 걸렸냐 안 걸렸냐라는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어떤 신호를 봐야 되는데 그럼 그 신호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다 이제 흔히 말하는 노가다로 다 분석을 해서 받아와야 했던 거고 그래서 차종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항상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적어도 현대나 기아 차종을 추가할 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으면 이분들은 훨씬 더 이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쪽에 되게 문의가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본다면 기존에 이제 현대차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던 동남아의 우버인 그랩이나 뭐 올라 같은 그런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망 이쪽들과 서비스 연계해가지고 그 운행차들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되게 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어쨌든 차량 구독이나 카쉐어링 서비스를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이나 뭐 인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지금 사실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교 상황 때문에 지금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아직 판단은 안 되지만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유 경제를 많이 차용을 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글로벌로 뭐 하고 뭐 국내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차량 완성차 제조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루링크가 이 차량에 양산되는 것처럼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운행하는 대수 혹은 판매 대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 판매되는 대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차종을 양산하기 위한 아예 기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전용 차종을 하나 만들어서 사양을 만들고 양산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간 것으로 그걸 목표로 사실 달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어쨌든 이 분야의 차량 판매 대수 혹은 생산 대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더 빨리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건 뭐 소카나 이런 어떤 업체들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던 간에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어쨌든 이러한 모든 서비스 업체들은 고객의 주행 데이터나 정보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어떤 뭔가를 생산을 해내고 서비스에 입혀야 되는데 데이터 전송 비용이 아직까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량 내 흔히 캔 네트워크라 그러죠. 그 차량 네트워크의 데이터 통신 주기가 보통 평균 한 200ms 정도 됩니다. 그 200ms마다 차 내에 있는 수천 개, 뭐 수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그 신호들이 통신을 하게 되고 데이터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데요. 결국은 그 차량 데이터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서버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차량 한 대마다 용량이라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대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그냥 쓸 수 있겠지만 앞으로 뭐 모빌리티 서비스가 성장해서 뭐 1000대, 10,000대 뭐 이 정도가 됐을 경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사실 해결하는 게 사실 이 서비스가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좀 줄인다거나 데이터 수집 주기를 줄인다거나 뭐 이런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 결과 정확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결국은 로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혹은 뭐 스타트업이 됐건 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게 앞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소카가 새로운 차종을 추가할 때마다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랑 비슷한 건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어쨌든 지금 중소 렌터카 업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현대기아차는 그럼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타사 차종을 어떻게 플랫폼으로 끌어안을 것이냐. 예를 들면 뭐 법인 차들 요즘에 뭐 물론 사장님들 뭐 제네시스 많이 타고 다니시지만 뭐 수입차도 많이 타고 다니시죠. 그런 차들 어쨌든 관리도 편하게 해야 되니까 플랫폼을 쓰고는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수입차들이나 뭐 타사 차종들은 어쨌든 차량 내 네트워크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뭐 그래서 DB를 구축해야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차량이 흔히 말하는 그 ODB 단자를 통해서 뭐 진단 통신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제조사별로 또 프로토콜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정답이 당장은 사실 저도 잘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모빌리티만큼은 같이 좀 협업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프로토콜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뭐 그래도 해결책이 보이겠지만 진짜 정말 그냥 굴러다니는 차들의 데이터들을 공통적으로 수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 부분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실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이제 사실 현대자동차가 직접 뭐 소카처럼 뭐 제2의 소카가 돼가지고 여러 스테이션들을 만들어서 차들을 운영하고 카셔링 서비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일단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래서 되게 글로벌하게 다양한 그런 카셔링 업체들이나 그런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독 모델이 어떻게 될지가 참 저도 기대가 되는데, 왜냐면 이게 어쨌든 완성차 입장에서는 구독 모델이라는 거는 차량 판매량을 높이는 데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돼요. 하지만 고객들은 상당히 편리한 그런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특히 이제 구독 같은 건 최근 또 중고차 가지고 구독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쨌든 전부 다 구독 경제를 최대한 끌어안고 가려고 현대차는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잠시 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그 패널 토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의 지금 현재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개발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이랑 또 같이 와서 또 패널 토크를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만약에 질문이나 이런 게 더 있으시면은 그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